자, 오늘은 빛과 조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미경의 기능이랑 이제 뭐 구조랑 뭐 그게 이제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옵티컬 마이크로스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300년 넘게 전부터 이제 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오브젝티브 렌즈하고 아이피스를 통해서 우리가 스페시멘을 확대해서 보게 되고 그중에 이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을 해줄 때 많은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콥에서 퀘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램프의 모양 자체를 우리가 관찰 안 하면서 시편을 균일하게 일루미네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컨덴서 렌즈의 백포컬 플레인에다가 소스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시편에는 유니폼한 일루미네이션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필라멘트 모양이 소스에 있더라도 시편은 균일하게 조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편의 모양 자체만 소스의 모양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지를 관찰할 수가 있는 그렇게 이제 일루미네이션을 해주는 균일하게 일루미네이션 해주는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조명을 해줄 때 이제 라이트 소스는 이렇게 아크 램프도 사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할로겐 램프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고 요새는 뭐 LED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램프나 라이트 소스를 선택할 때는 이런 스펙트럼을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저블 영역을 필요로 하는지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스펙트럼을 원하는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제 라이트 소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가격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비싸기 때문에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인생이 그렇듯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듯. 그리고 이제 오브젝티브 렌즈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상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물 렌즈의 이제 중요한 성능, 이제 스펙들이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자세한 성능들은 당연히 이제 뭐 어떤 그 스펙 시트나 뭐 다른 설명서를 통해서 그 성능들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에 따라서 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른 뭐 분해능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색에서 쓸 수 있느냐, 어떤 필드가 잘 보정이 되어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역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뭐 광학과 관련된 일을 해나가게 된다면은 실제 이런 오브젝티브 렌즈를 국내에서도 개발하고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기는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거를 단순히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관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해능이 이미징 시스템에서 이제 분해능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오브젝티브 렌즈이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티브 렌즈가 그만큼 그 옵티컬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분해능의 한계는 그 사용을 하는 빛의 파장하고 그리고 뉴메리컬 어퍼처, 빛을 모아주는 그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이건 이제 이상적인 값이고 그 시스템이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뭐 렌즈가 뭐 잘못 만들어졌든 조립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든 그래서 어떤 수차를 가지게 되면 아버레이션을 갖게 되면 이런 이론적인 성능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공간 주파수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공간 주파수로 봤을 때 좀 저주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요거는 고주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봤을 때 각각 이제 특히 이제 고주파 그레이팅 형태의 이제 고주파가 있을 경우에 빛이 이제 회절되어서 퍼지는 각도가 크고 저주파에 의해서는 회절되는 각도가 작기 때문에 대물 렌즈가 받아들여주는 그 각도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점점 차수가 높아지는 그런 빛이 있을 때
그 차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원래 오리지널 오브젝트의 형상 그대로를 이미징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많은 차수를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저주파 정보는 잘 영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고주파 정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이제 3차, 4차는 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획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촘촘한 건데 컨트라스트도 좋았는데 뭐 컨트라스트가 낮아진다던가 이미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팅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임의의 오브젝트 모양이 있더라도 뭐 2차원 상에서 그거는 다양한 주파수의 그레이팅을 다 서메이션을 하면 임의의 모양도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레이팅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포메이션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래서 이제 빛이랑 우리가 주로 관찰하고자 하는 거는 뭐 지금 티슈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티슈라고 하면 어떤 조직인 거고요. 그러니까 올건 레벨은 아니고요. 광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그리고 이제 티슈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어떤 그냥 셀 레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서브셀룰러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라이트 티슈 인터랙션이라고 했지만 라이트랑 어떤 멀티리얼이랑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뭐 빛이랑 뭐 조직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이미징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학 현미경, 옵티컬 마이크로스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추가적인 내용들, 추가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을 하면. 요거는 그러니까 뭐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빛이 이제 조직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든 조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광학으로 보기 위해선 빛을 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빛을 쏴주지 않고 뭔가 빛을 얻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그래서 빛을 주로 쏴주고 라이트 소스를 이용을 해서 빛을 쏴주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스캐터링 되는 부분. 그래서 빛을 쐈는데 얘가 산란되어서 뭐 어디론가 튕겨나가는 그 빛을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되면 요 티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아니면은 빛을 흡수하는 조직이 이제 빛을 흡수하게 될 텐데 그 흡수하는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조직에 대한 상태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라이트 에미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빛을 다시 방출하게 됐을 때 그 방출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획득을 하게 돼서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각각에 따라서 이제 이미징 방법들의 뭐 대표적인 몇 가지들이 이제 여기 같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스캐터링 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스캐터링 된 신호를 획득을 해서 옵티컬 코어런스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스캐터링 된 신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조직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리플렉턴스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일종의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는 리플렉턴스라고 했는데 백 스캐터링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빛을 쐈는데 스캐터링이 되면서 뒤로도 다시 돌아오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반사와 스캐터링이 약간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뒤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을 획득하게 되면은 뭐 이 정보를 또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라이트 스캐터링 스펙트로스코피는 기본적으로 색깔에 대한 정보 뭐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이런 애들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캐터링 되는 거에 이제 색깔을 분석하면 얘의 어떤 특성을, 조직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업섭션은 조직의 이제 물질에 따라서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흡수되는 정보를 가지고 뭐 펄스 옥시메트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산소 포워드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한다던가 할 수가 있고 디퓨즈 옵티컬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얘는 옵티컬 코어런스 토모그래피랑 이름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OCT, 얘는 흔히 DOT라고 불리우는데 얘는 스캐터링 되는 빛을 받아들이는 거고 기본적으로 얘는 어느 부분에서 조직에서 빛을 많이 흡수했는가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토모그래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토모그래피는 여러분들 뭐 제일 유명한 게 CT죠.
CT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을 한 CT. 그래서 내부를 단층 촬영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내부에 있는 그런 흡수도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포토 어쿠스틱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거는 빛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나 이제 색깔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기본적으로 라이트 에미션은 형광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플로러선스 이미징이라고 하는 건 오토플로러선스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형광. 그래서 뭐 조직의 어떤 성분에 따라서 이런 오토플로러선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플로러선스 마이크로스코피, 흔히 이제 플로러선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면은 이제 형광 현미경인데 우리가 어떤 조직에다가 형광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얻게 되는 거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거는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스캐터링이랑은 약간 다른데 아무튼 그런 이제 스캐터링 되는 거에 스펙트럼을 관찰을 해서 이 화학적인 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또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우리 과목에서 뭐 전부 다 다루진 않겠지만 이 중에 일부를 다루게 될 거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미징 기법들이 있어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요 위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티슈 뭐 이미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냥 물체 어떤 물체를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샘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얘가 얇으냐 두꺼우냐거든요. 그래서 얇으면 일단 쉬워요. 얇으면 왜냐면은 빛이 이제 요 스페시멘하고 인터랙션을 할 때 얇다면 한 번만 인터랙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빛을 쏴서 투과를 시키든 아니면은 뭐 반사를 시키든 무슨 정보를 얻든 포톤이라고 하는 빛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서 이제 조직하고 한 번만 딱 만나면 되는 건데 얘가 두꺼울 경우에는 얘가 표면에 있는 부분은 한 번만 뭐 이렇게 만나서 산란돼서 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얘가 조금 깊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 번 이제 조직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얇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현미경을 생각을 하면 초점 위치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얇으면은 그대로 그냥 그 초점 위치에 놓고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두꺼워지면은 초점에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도 다 같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기 때문에 다 뿌얘지는 거죠. 너무 많아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미징 기법도 달리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미지가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그 샘플에 있는 뭐 스페시멘에 있는 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라스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빔 프로젝트에서 빛을 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빛이 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빛이 안 오기 때문에 뭐 밝고 어두운 것으로 이제 이미지 컨트라스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샘플에서부터 이런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밝기가 다르든, 뭐 반사를 시켜주는 그런 반사율이 다르든, 뭐 흡수율이 다르든, 아니면은 뭐 색깔이 다르든 그렇게 달라야 우리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이런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뭐 스캐터링이나 뭐 업설션이나 아니면은 다시 에미션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특정한 부분에서 뭐 스캐터링이 다르구나, 업설션이 다르구나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걸 획득하기 위한 이미징 방법을 적용을 하고 이런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전에 아마 과목 좀 앞 시간에도 먼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캐터링, 업설션, 그 다음에 에미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스캐터링은 크게 레일레이 스캐터링이랑 미에 스캐터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레일레이 스캐터링은 파티클이 굉장히 작을 때 뭐보다도 작으냐면은 사용이 되고 있는
빛의 파장보다도 그 파티클이 작을 경우에 이제 레일레이 스캐터링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 스캐터링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뭐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이 이제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이 레일레이 스캐터링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스캐터링 되는 정도가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파장이 길면 레일레이 스캐터링에 의해서 산란되는 빛이 굉장히 작아지고요. 왜냐면 이렇게 커지니까. 반대로 파장이 짧으면 스캐터링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노을빛이 빨갛게 되는 거는 빨강색이 스캐터링이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까지 올 수 있는 거고요. 이쪽 하늘을 바라볼 때에는 태양빛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스캐터링이 전혀 안 되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요. 스캐터링, 레일레이 스캐터링, 작은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레일레이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빨강색은 조금만 스캐터링이 되고 파랑색은 스캐터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파랑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파랑색은 스캐터링이 돼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노을을 볼 때는 우리가 빨강색이 보이는 거고요. 요거는 뭐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미에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슷한데 파티클의 크기가 굉장히 클 경우에 그러니까 웨이브랭스보다 훨씬 클 경우에 일어나는 게 미에 스캐터링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왜 그럼 구름은 하얗냐 어쨌든 구름도 빛이 만나서 얘가 빛이 산란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왜 빛은 하얗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미에 스캐터링은 웨이브랭스에 거의 인디펜던트합니다. 웨이브랭스에 거의 상관이 없이 그냥 방향만 바꾸게 되는 그런 스캐터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이 왔을 때 대부분의 모든 색깔의 빛이 다 같이 산란이 돼서 오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로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하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레이 스캐터링은 파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스캐터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파란색이 아닌 거는 스캐터링이 훨씬 적게 되는 거고요. 스캐터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스캐터링이 되고 그리고 방향으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균일하게 앞, 뒤, 좌우 꽤 균일하게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납니다. 레일레이 스캐터링은. 미에 스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얀색이 들어왔을 때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웨이브랭스에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컬러에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파장이 비슷하게 스캐터링을 하게 되고요. 약간 진행 방향으로 조금 더 스캐터링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미에 스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중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 그죠? 파티클이 굉장히 작은 미에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뭐 약간 파란색이 더 많이 되긴 하고 약간 앞으로 진행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파장의 빛들이 비슷하게 스캐터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원리에 대한 건 뭐 지난번 특강 때도 이야기를 했고 뭐 굳이 원리에 대한 건 자세히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막을 보고 있는 거고 망막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색깔을 해놓은 건 슈도 컬러예요. 그래서 밝은 거는 빨갛게 조금 덜 밝은 거는 노랗게, 초록색, 파란색, 깜장색 이렇게 깜장색부터 쭉쭉쭉쭉 빨강색까지 이제 어둡고 밝은 거를 원래는 그냥 그레이 스케일인데 눈에 조금 더 잘 보이라고 이제 슈도 컬러를 입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아주 간단한 기법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꽤 이제 스탠다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 이제 업체에서 이런 슈도 컬러를 이제 도입을 해서 보여줬더니 보기 좋더라. 그냥 그레이 스케일보다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캐터링 되는 부분, 각각 깊이에서 스캐터링 되는 부분을 획득을 해서 여기서 스캐터링이 많이 되더라. 여기 어떤 레이어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스캐터링을 이용한 이미징 기법의 대표적인 것이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제가 썼던 논문이어서 가져왔는데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거의 자세한 원리는 아마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은 그 식도에 있는 조직을 쌀알 만한 조직을 이제 바이옵시 그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생검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얘를 그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서 조직을 이제 그 픽세이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픽세이션을 한 다음에 얘를 그 병리학과 쪽에 보내면, 그러면은 병리학과에서는 요 쌀알 만한 조직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한 뭐 여러분들 지우개 크기만한 그 파라핀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양초 같은 거 파라핀에다가 넣어서 이제 블럭을 만들고요. 그 블럭을 아주 좋은 나이프로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두께로 썹니다. 여러분들 종이 두께는 100마이크로 정도니까 굉장히 얇게 써는 거죠. 5마이크로미터면. 보통 5마이크로미터로 써는 이유는 보통 세포의 크기가 한 10에서 20마이크로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만 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뭐 20마이크로, 40마이크로가 되면 그 안에 그 레이어가, 세포의 레이어가 두세 개 레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다 합쳐져서 보여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5마이크로미터로 썰고 걔를 가장 일반적인 염색 방법이 H&E 히스톨로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해서 세포하고 뭐 이렇게 세포 질이랑 뭐 이런 세포들이랑 같이 이제 빨강색, 파란색으로 염색을 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특정한 빨갛게 되어 있는 세포들이 보이는구나라는 걸 알고 진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생각을 한 것이 이 조직을 그대로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것으로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뭐 픽세이션도 시키지 않고 얇게 썰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림에서 이제 까만 부분은 산란이 적게 된 부분이고 하얀 부분이 조직에서 산란이 많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조직 상태에서 반사되는 신호들을 보고 이런 밝은 세포들을 찾아내면 픽세이션을 하고 썰어서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세포들이랑 정확히 매칭이 되는 세포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진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그냥 엔도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을 검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세포에서 빛을 많이 산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스캐터링이 많이 이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무런 그런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조직에서 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좀 광학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특히나 메디칼 쪽에서. 왜냐면은 여러분들 검사를 하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뭐 에이전트를 주사를 해야 된다던가 하면은 좀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뭐 FDA를 통과해서 뭐 안전하다라고는 하지만, 그죠? 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100만 분의 1 이하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뭐 로또에 당첨된 확률과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왕이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특히나 메디칼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바이올로지를 하는 분들도 뭐 세포가 죽으면 마음은 아프지만 실험을 다시 해야 돼서 뭐 이게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사실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뭐 배아 상태에서 한다던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올로지를 연구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약품을 처리를 해서도 이제 원하는 정보만 꺼져낼 수 있다면 할 수 있지만 메디칼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스캐터링을 이용한 방법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OCT나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방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업섭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섭션은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빛이 흡수되는 거예요. 조직에 의해서 빛이 흡수되는 거고, 빛의 흡수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포톤이 물질과 만났을 때 그 포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 물질에 흡수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톰의 일렉트론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포톤이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형태로 흡수가 되면서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hit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레이저를 쏘면 뭐 그쪽 부분에 이제 열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바뀐 부분은
바뀐 에너지는 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테고 활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냥 만약에 얘가 빛이 흡수됐는지 안 됐는지만 알고 싶다. 그죠? 그럼 뭐 기본적으로 그냥 빛을 빵 쏴주고 뭐 나오는 빛을 확인을 해서 그죠? 흡수가 얼만큼 됐는지 그냥 확인을 하면 땡일 수도 있고요. 흡수가 돼서 열로 바뀐 부분을 뭐 열을 촬영할 수 있는 뭐 카메라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흡수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업소션을 이용을 해서 특히나 이제 좀 유용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스페시멘들이 파장에 따라서 이런 흡수되는 정도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 다르면 어떤 부분은 흡수를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흡수를 잘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 리피드, 워터, 엘라스틴, 콜라겐 이런 좀 우리 몸에 많은 그런 대표적인 그 바이올로지컬 샘플들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워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absorption coefficient가 그냥 리니어 스케일로 0부터 뭐 2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흡수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near IR 영역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near IR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900나노부터 1300나노까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워터의 업섭션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쪽에서 좀 워터가 좀 많이 업섭션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뭐 꽤 낮은 흡수율을 보이다가 이쪽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도 보이고 다른 엘라스틴이나 콜라겐도 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얘의 피크가 여기 있고 나머지는 약하고 그러면은 뭐 물이랑 만약에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뭐 이런 파장 하나 선택을 하고 뭐 이런 파장을 하나 선택을 하면 리피드에서 흡수가 되는 건 얘는 뭐 거의 뭐 10배 이렇게 되고 물은 뭐 한두 배 정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이 두 개의 파장을 쏴보고 리피드에다가 이 두 개의 파장을 쏴보면 이 흡수되는 정도가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인지 리피드인지 모르는 혹은 섞여 있는 그런 물질이 있을 때 마찬가지 방법으로 빛을 두 가지를 쏴보고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평가하면 얘가 물이구나, 리피드구나, 아니면은 뭐 리피드가 얼마나 성분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전체적인 풀 스펙트럼을 다 얻으면 더 정확하게 뭐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분류를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디옥시, 옥시, 헤모글로빈을 분류를 해내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봐도 알죠. 그죠? 눈으로 봐도 색깔이 다릅니다. 옥시헤모글로빈은 굉장히 빨갛고 이제 핑크빛의 예쁜 색깔을 보여주고 디옥시헤모글로빈은 약간 어두침침 이제 하고 이제 좀 검붉은 색깔이 되죠. 그래서 흡수되는 정도를 비교할 때도 여기도 이제 몇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파장은 옥시디옥시헤모글로빈의 흡수율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파장을 하나 쏴주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의 업소션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파장을 동시에 쏴주면 업소션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파장과 이 파장을 동시에 쏴주면서 그 흡수율의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어떤 헤모글로빈인지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굉장히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단순히 두 가지 파장만 이제 이용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업소션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부분이랑 약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어떤 동맥경화 병변이 있는 그런 그 동맥 부분이랑 병변이 없는 정상적인 부분이랑 스펙트럼을 살펴봤더니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모르겠네. 헷갈리네. 이게 마이크로미터인지 0.5 마이크로미터인지 이게 마이크로미터가 맞다면 완전히 IR 영역인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흡수율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파장을 분석해서 역시 동맥경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디퓨즈 옵티컬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거고요. 디퓨즈 옵티컬 토모그래피도 얘가 그러니까 그 흡수되는 정도를 판단을 해서 토모그래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빛을 쏴주고 이제 디퓨즈하게 빛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빛이 얼마나 어느 위치에서 얼마나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검출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토모그래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나토미컬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광학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토털 헤모글로빈의 분포라던가 아니면 옥시전 세츄레이션 같은 것들, 그리고 아니면 스캐터링 코에피션트 같은 것들, 광학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마모그래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엑스레이 그림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같이 얻어주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얘가 그냥 단순하게 뭐 조금 그 딱딱해진 조직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캔서가 발생을 한 조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런 아나토미컬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샘플이 있을 때 빛을 쏴주고 이제 스캐터링 되는 부분을 포토 디텍터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는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겼지만 레이저가 빛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빛을 검출할 수 있는 소자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류가 많이 흘러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소자를 이용을 하면은 빛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스캐터링 되는 위치에다가 검출기를 놓으면 되겠죠. 그 놓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스캐터링 된 빛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흡수율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빛을 쏴주고 이쪽에서 검출기로 검출을 해주면 빛이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세한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빛을 검출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자세한 방법은 그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DOT, 디퓨즈 옵티컬 토모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있으면은 빛을 쏴주고 얘가 이제 전부 이제 산란이 돼가면서, 그죠? 빛을 쏴주면은 티슈에서는 이게 그냥 레이저는 직진을 하지만 티슈에서 계속 산란이 되면서 쭉 퍼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위치 여러 가지에서 디텍터를 놓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흡수하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이런 디텍터에서는 빛이 적게 나오겠죠. 예측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주 대충 설명을 한 거지만, 그래서 소스의 위치를 바꿔가고 디텍터의 위치를 바꿔가면 우리가 빛의 흡수에 따른 변화를 토모그래피로 이런 식으로 토모그래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플로로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플로로선스는 바이올로지컬한 스터디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 관련된 회사들 돈도 잘 벌어. 왜냐면 시약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담아가지고 이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5mg 이렇게 팔고 하죠. 근데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특허를 걸어놔가지고 되게 비싸게 팔아.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야지 어떻게. 그런 사업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좀 케미스트리 하는 사람들이 그쪽과 이제 관련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특정한 시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뭐 아무튼 플로로선스 에미션, 그 형광 방출. 그래서 아무튼 형광 다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염료, 형광 염료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형광 염료를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빛을 쏴주고 그 다음에 에미션 되는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스테이트로 이제 살펴보면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빛을 빵 쏴주면은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높은 스테이트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non radiative transition, 에너지를 살짝 잃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얘가 다시 아래에 있는 낮은 레벨의 에너지를 내려가면서 요만큼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출되는 빛을 이제 플로로선스, 일반적으로 플로로선스,
형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업소션의 에너지가 더 커요.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데, 그래서 포톤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뒤에 나오나? 나올 것 같은데, 이는 한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얘는 이제 컨스턴트고요. 얘가 이제 주파수. 그러니까 람다분의 1이 되죠. 이기 때문에 파장이 나는 낮은 광자 하나가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높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더 짧은 파장을 흡수하고 더 긴 파장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니까. 프리퀀시는 높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익사이테이션, 어떤 특정한 플로러선 다이가 있을 때 그 다이를 익사이테이션 해주는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에미션 해주는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익사이테이션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쏴줄 때 업소션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 파장을 쏴주면 이 파장을 쏴줬을 때보다 업소션 되는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배만큼 더 센 에너지를 쏴줘야 동일한 만큼이 이제 그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애들을 보면 거의 이제 익사이테이션이 되지 않는 거죠. 요 에너지에서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다이를 익사이트 해주기 위해서는 요 파장을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고요.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많은 플로러선 다이를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플로러선스 에미션은 어쨌든 익사이테이션이 된 이후에 이렇게 낮은 스테이트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을 하는데, 얘가 낮은 스테이트로 내려올 때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플로러선스가 동일한 파장을 갖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는 웨이브랭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제 요 파장에 해당하는 거가 되는 것이고, 앞뒤로 이제 파장이 좀 짧고 긴 것들도 방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높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낮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웨이브랭스를 살펴보면 조금 더 낮은 파장을 흡수하고 긴 파장을 방출을 해요. 그리고 그 피크의 위치가 이만큼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스톡스 시프트라고 불러줍니다. 그 에너지가 달라지는 부분.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그냥 잠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톡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광이 익사이테이션 되고 그 다음에 에미션 될 때 그 피크의 스펙트럼의 차이다. 스톡 시프트는 이제 길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뭐 대표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형광을 방출하는 이제 프로테인들인데, 뭐 GFP, YFP, 뭐 CFP, BFP는 이 색깔을 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GFP 같은 경우에는 그린 플로러선 프로테인이고요. 그래서 얘는 에미션 되는 색깔이 그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에미션 되는 색깔로 이제 이 그래프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프로테인의 종류에 따라서 익사이테이션 되는 파장들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가장 좋은.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에미션 되는 스펙트럼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환경에 들어있느냐, 어떤 애들은 pH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들도 있고, 뭐 심지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뭐 조건들만 같다면 어떤 특정한 분자는 뭐 특정한 익사이테이션 스펙트럼과 에미션 스펙트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든 분간을 해낼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 가지 다이를 동시에 활용을 하더라도. 요 형광에서는 이런 스톡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미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형광을 이미징할 때는 세 가지 필터가 뭐 그게 현미경이든 아니면 어떤 뭐 현미경이 됐든 아니면 더 큰 뭐 매크로스코픽한 좀 큰 영역을 보든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개의 필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익사이테이션을 해주는 밴드패스 필터고요. 밴드패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웨이브랭스 영역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만 통과를 해준다고 해서 이제 밴드패스라고 하고, 익사이테이션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 형광 분자를 익사이테이션 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필터고요. 그래서 익사이테이션 스펙트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만 빛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광원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뭐 제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제논 램프에서 비저블 영역에 다 스펙트럼이 나오는 그런 광원을 썼을 때 이러한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면 이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다 차단이 되는 그런 필터를, 색깔 필터를 사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딱 필요한 에너지만 가지고 익사이테이션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이크로익 빔 스플리터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는 이색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인데, 거울이니까 빛을 반사시켜주는 디바이스죠. 근데 이색 거울, 색깔에 따라서 얘가 달리 작용을 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색깔은 거울처럼 반사시키고 어떤 색깔은 그냥 글라스처럼 통과시키는 그런 필터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밴드패스 에미션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광 에미션 신호를 골라서 선택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밴드패스 에미션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익사이테이션 필터하고 에미션 필터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익사이테이션 필터랑 에미션 필터랑 만약에 오버랩이 생기면 우리가 쏴준 빛이 조직에서 반사될 수도 있는데, 반사가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 반사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것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이 밴드는 정확히 다릅니다.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형광을 얻을 수가 있고요. 형광에 이게 겹쳐져 있다면 반사된 빛도 그대로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형광에 의한 빛인지 반사에 의한 빛인지를 우리가 분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그래서 광원이 있고 그 광원이 다이크로익 미러라는 거에 의해서 샘플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앞에 익사이테이션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사이테이션을 해주기 위한 빛만 선택이 되고요. 그러한 빛은 이 다이크로익 미러에 의해서 반사가 되게 돼 있어요. 짧은 파장의 빛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샘플이 있을 때 익사이테이션을 시켜주고 에미션이 나오는데 걔는 이 다이크로익 미러를 통과하게 됩니다. 빛의 파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미션 필터를 사용을 하고 검출기, 디텍터를 이용을 해서 형광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형광 이미징 하는 디바이스들이.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죠. 요게 그림이 잘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플로러선스를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하나는 엑서지너스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외부에서 형광 다이를 넣어준 거, 특정한 부분을 염색하기 위해서 형광 다이를 넣어준 거. 얘는 오토플로러선스,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광 물질,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몸도 일종의 형광 물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빛을 쏘면은 나와요. 우리 눈에 관찰이 거의 안 될 뿐이지. 왜냐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pulmonary artery endothelial cell, 이제 셀 레벨에 있는 건데, 걔네들한테 텍사스 레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빨강색의 염료는 F-액틴이라고 하는 거를 염색을 시키고, 그리고 그린, 저런 이름을 가진 그린 색깔의 염료는 마이크로 튜브를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블루 색깔을 가지는 이제 대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뉴클리어스를 염색을 하고, 그렇게 세 가지 파랑, 초록, 빨강 염색을 해놓고
파랑을 볼 수 있는 세트, 초록을 볼 수 있는 세트, 빨강을 볼 수 있는 세트로 각각 3장을 연속적으로 찍으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다시 조합을 하면 뭐 선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아까 따로따로 얻는다고 했는데 필터 설계를 잘하고 검출기 설계를 잘하면 동시에 여기 3가지 색깔을 다 같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토플로러센스, 원래부터 들어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넣지 않은 그런 그림인데, 블루는 이제 콜라젠이라고 하는 거를, 요거는 사실 형광은 아닌데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은 게 블루, 이제 콜라젠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틴 부분은 투 포톤 오토플로러센스, 그러니까 어쨌든 오토플로러센스예요. 투 포톤이라고 하는 뭐 익사이테이션 기법이 좀 다를 뿐인데, 그래서 오토플로러센스를 얻으면 이 이제 혈관의 모양 중에서 콜라젠이랑 엘라스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혈관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캐터링, 업섭션, 그다음에 에미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느냐? 당연히 어떤 종류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이미징 메서드 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직을 다루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니?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식도염, 뭐 식도와 관련된 식도암.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가 식도 이제 상피세포 쪽에, 그러니까 저기 에피텔리엄 쪽에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주 깊이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굉장히 어떤 올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이미징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레졸루션이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우리가 셀 하나하나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셀보다도 작은 셀 안에 있는 물질들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조직만 봐도 충분한 정보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엑스레이랑 어떤 디퓨즈 옵티컬 토모그래피가 같이 있으면 훨씬 좋으냐, 아니면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느냐, 뭐 여기에서 뭐 형광 신호만 우리가 얻으면 될까, 아니면 어떤 흡수율에 대한 것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같이 고민이 돼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는 뭐 저러한 것들이 있으니 어떤 이미징 기법을 사용해보자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티슈를 이미징할 때, 그러니까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는 샘플을 이미징을 할 때는 이제 옵티컬 섹셔닝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아까 조직 검사할 때 실제로 이걸 칼로 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섹셔닝이라고 하는데, 그 미케니컬하게 이제 진짜 자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광학적으로 어떤 특정한 깊이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얻으면 이제 그런 걸 옵티컬 섹셔닝이라고 불러주고요. 많은 경우에 그 티슈를 이미징할 때에는 옵티컬 섹셔닝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정보들이 다 합쳐져서 뭐 완전히 뭐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광학을 이용한 이미징 메서드들은 크게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페네트레이션 뎁스하고 레졸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퓨즈 옵티컬 토모그래피나 아니면 좀 큰 영역을 보는 스펙트로스코피는 분해능은 낮은 대신에 좀 깊은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티컬 코런스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보다 분해능은 좋아지지만 역시 페네트레이션도 조금 낮아지고, 이제 마이크로스코피 영역에 이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분해능은 더 좋아지고요. 마이크로까지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반대급부로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마이크로스코피보다도 훨씬 더 분해능이 좋은 그런 고해상도 마이크로스콥 같은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나노미터 이하, 뭐 수십 나노미터 정도까지도 광학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남은 수업 시간 중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이런 이미징 기법들의 원리랑 그런 응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가 (11시 24분) 애매한데 시간이 시간이 애매하니 조금 더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징 기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또 이제 말하자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미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라이트 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저는 뭐냐면 어떤 디바이스인데 빛을 방출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렇죠? 빛이 나오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게 될 포톤의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하는 방법에 기반을 해서 광학적으로 증폭을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증폭을 해서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그런 디바이스고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로 빵 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는 에크로님인데 그냥 요새는 거의 뭐 저희 뭐 고유명사가 되어 있죠. 그 명사로 이제 레이저 이제 자체로서 이제 단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뭐의 앞자들을 딴 거냐면은 레이저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이라고 하는 거의 앞자 레이저를 따서 이제 레이저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잘 붙였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레이저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광원하고 가장 다른 점은 스페이셜 템포럴 코헤런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코헤런스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좀 많이 했었는데 뭐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이 빛이 얼마나 뭐 퓨어하냐라는 걸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비슷한 파장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다음에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 걸쳐서 그 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레이저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좁은 파장의 빛을 안정적으로 쏴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책에는 레이저라는 말보다는 루저라는 말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유머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요 말이 더 레이저 디바이스의 작동 원리나 그런 거에 잘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뭐 루저 광풍도 불었었죠. 아무튼 좀 안타까운.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레이저는 사실은 옵티컬 오실레이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오실레이터다라는 말을 쓰고요. 오실레이터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실레이션 하는 오실레이터다. 앰플리파이어라기보다는, 근데 사실 앰플리파이어도 맞는 말이고 오실레이터도 맞는 말인데, 그래서 라이트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야 된다.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그래서 루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테고요. 아까 이제 형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일렉트론이 excited state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영원히 그 excited state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decay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내려와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spontaneous emission이라고 부르고요. 지 혼자 그냥 낮은 스테이트로 내려오면서 에미션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 이제 spontaneous emission. 자동적으로 방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방출이 되면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방출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 포톤은 아까 뭐 에너지가 낮아진 포톤이 방출이 된다고 했는데, 그 페이즈,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 방향으로나 이게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즈가 랜덤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페이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시간에나 얘가 방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external electromagnetic field가 주어지면 걔는 이제 특정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 트랜지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정한 프리퀀시로 외부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포톤이 오는 거죠. 빛이 오면, 그러면은 그 아톰의 그 스테이트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어떤 적절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빛을 쏴주면, 그러면은 두 개의 그 뭐라고 하니 그 스테이트가
변화되는 것을,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빛을 업섭션 해주게 되면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아까 여기서는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이고요. 에너지를 줘서 높은 상태에 올라갔다가 냅두면 얘가 내려오는 거고, 높은 상태로 올라갔을 때 또 다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또 다른 에너지를 넣어주면, 그러면은 높은 스테이트에서 낮은 스테이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걸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아마 유도 방출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톤이 방출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방출되는 포톤은 웨이브랭스와 페이즈와 폴러리제이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외부에서 걸어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즉 외부에서 다가온 포톤의 웨이브랭스, 페이즈, 그리고 폴러리제이션이 굉장히 비슷해지게 돼요. 이렇게 유도 방출에 의해서 방출되는 그 빛은.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은 높은 상태로 올라가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지 혼자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포톤을 방출을 하고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얘가 높은 상태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조건이 잘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포톤을 쏴주면 이 포톤과 얘가 이제 인터랙션을 일으켜서 이 위에 있던 애가 낮은 스테이트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을 하는데, 그 방출되는 게 이 들어온 포톤의 에너지랑 똑같고 페이즈도 같고 폴러리제이션도 같게 돼요. 그래서 인터랙션이 있는데 들어온 아이랑 일렉트론의 에너지랑 이제 들어온 포톤이랑 인터랙션을 일으켜서 요 이제 트랜지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동일한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게 이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에미션 되는데 외부에 의한 에너지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스티뮬레이티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웨이브랭스도 똑같고 페이즈도 똑같고 폴러리제이션도 같기 때문에 증폭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오실레이션에 의해서. 그래서 레이저의 원래는 이래요. 그러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어떤 매질이 들어있고요. 어떤 매질이 들어있고 100% 리플렉티브 미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미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99% 리플렉티브 미러가 있고 나머지 1%는 이쪽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요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가해서 높은 스테이트, 요 안에 있는 물질이 높은 스테이트로 가능한 한 많이 가도록 해놓고 한 번만 그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시켜주면, 그러면 하나의 포톤이 두 개의 포톤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얘랑 얘는 에너지도 같고, 그러니까 즉 파장도 같고, 그 다음에 얘랑 페이즈도 같고, 폴러리제이션도 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나가다가 또 여기에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가 높은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또 인터랙션을 하면 요거랑 똑같은 파장을 갖고 페이즈를 갖는 또 다른 포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요 면을 맞으면 그 중에 1%는 우리가 빼서 써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나오는 그 1%가 레이저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99%는 다시 반사를 시켜요. 그러면 걔네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또 계속 증폭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사가 돼. 100% 반사돼서. 걔네들이 또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웨이브랭스, 동일한 페이즈, 동일한 또 뭐라 그랬지? 폴러리제이션.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반사를 하면서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계속 일어나고 외부에서는 에너지를 계속 가해주고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1%는 우리가 계속 쓰고, 그래서 파퓰레이션 인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서 낮은 상태에 있는 애들보다 높은 상태에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을 때 그렇게 파퓰레이션 인버전을 만들어주고 이제 포톤이 들어오게 되면 쭌쭌쭌쭌쭌 나와서 동일한 웨이브랭스를 갖는 포톤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전부 다 페이즈가 같기 때문에 코헤런스가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레이저 미디움이 있고요. 그 퍼플레이션 인버전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뭐 여기는 ND 야그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어떤 크리스탈 형태로 되어 있는 물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플래시 램프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펌프 소스고, 이 펌프 소스는 뭐 램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전압을 걸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얘를 펌프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에너지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미러가 양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일리 리프렉티브 미러 100% 미러고요. 다른 하나는 파셜리 리프렉티브 미러. 이거 뭐 앞에는 99%로 표현을 했지만 레이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겠죠. 오실레이션을 몇 번이나 얼마나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아웃풋으로 뽑아서 써도 되는지. 그래서 펌프 소스 있어야 되고, 게인 미디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옵티컬 레저네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헬륨 네온 레이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헬륨 네온이 이제 적당하게 이제 섞여 있는 거고요. 요 관 안에 적당한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양쪽에 이제 리플렉터가 있는 거고요. 파셜 리플렉터가 있어서 이쪽으로 레이저가 나가는 거고요. 많이 사용을 하는, 요새 특히나 많이 사용을 하는 LED하고 가장 다른 점은 굉장히 웨이브랭스가 폭이 작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단일한 웨이브랭스만 나간다는 거. 완전히 단일한 웨이브랭스라는 건 존재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폭이 굉장히 좁은 웨이브랭스 한 가지 웨이브랭스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밴드위스가 굉장히 작아서 뭐 10,000배 이상 LED에 비하면, 뭐 빨간색 LED에 비하면 빨간색 레이저는 10,000배 이상 파장의 폭이 좁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특성은 코헤런스하고 가우시안 빔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하일리 콜리메이트드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주 평행하게 빔을 멀리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저런 램프 같은 건 그냥 퍼지잖아요. 뭐 그렇지만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평행하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특정 구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레이저는 크게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쭉 나가는 레이저랑 펄스트 모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만 빛이 빵 하고 나가고, 한동안 에너지가 나가지 않다가 또 한번 빵 하고 나가는 뭐 그런 펄스트 모드로도 있을 수가 있고, CW 레이저라고 흔히 불리는 게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 레이저고요. 여기 있는 컨티뉴어스에 해당하는 거고, 아웃풋 파워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그런 경우가 CW 레이저고, 반대로 펄스트 레이저는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없다가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높다가, 에너지가 없다가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그런 펄스트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10mW다 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파워는 컨티뉴어스는 이렇게 될 테고, 토탈 에너지가 10mW라고 하면 펄스트 모드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순간적인 시간, 뭐 에너지, 요거 시간에 따라서 접근하면은 얘나 똑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순간적인 파워는 굉장히 세고,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는 뭐 동일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요게 필요한 부분에는 요게 필요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어딘가 에너지를 많이 가하고 싶을 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Q 스위칭이라고 하는 방법, 모드 락킹, 펄스트 펌핑 등등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요런 펄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레이저는 뭐 대략 100 femtosecon드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굉장히 짧은 폭의 그런 펄스트 레이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라식 수술할 때도 펄스트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왜 펄스트 레이저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동일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집중을 해서 보내줘야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걸 컨티뉴어스하게 가열을 하면, 좀 낮은 에너지로 컨티뉴어스하게 가정을 하면, 그래서 토탈 동일한 에너지가 들어가더라도 걔는 그냥 주변만 뜨끈하게 할 뿐, 순간적으로 좁은 영역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는 없게 되겠죠. 여러 가지 타입의 레이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개인 미디움에 따라서 뭐 가스, 케미컬, 뭐 엑시머, 뭐 솔리드 스테이트 등등등, 뭐 파이버, 세미컨덕터 등등을 이용한 레이저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펌핑을 어떻게 해주느냐, 레이저를 어떻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오실레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줄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수고하셨습니다.